전국 야당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야당이 잘 돼야지 여당도 잘하고 정부도 잘하겠다. 이 한국 정치가 지금 여야가 지금 하향 평준화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의외로 기각되면 국힘이 좋아할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립기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전국을 진단하는 주간 시사 매거진 전망자들 시간입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들을 샅샅이 털어서 그 이면에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이성우 센터장, 동아일보 권기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추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지난주에 이 속속들이 나오는 정치 소식을 열심히 보면서 아주 이 피크로 가고 있구나. 그렇죠.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한복을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가 한복을 입는 걸 참 좋아하는데 입을 기회가 없어서 방송에서 처음 입었나 예, 봐요. 맞습니다. 아이고. 어떤가요? 좋습니다. 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복을 입으니까. 오늘 그 세종대로에서 그 국군의 날 퍼레이드 네, 가서 같이 끼려고요. 이따가 참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퍼레이드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얘기는 아직 없는데 오후엔 좀 비가 약간 잦아든다고 하니까 오늘 국군의 날 퍼레이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이따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을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에게 국정수행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한다는 평가,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2.3%포인트 오른 37.8%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8%포인트 내린 59.0%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주에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제가 5월 이후로 처음 이렇게 올랐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나름대로 59%대로 다시 내려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갤럽도 한번 보시면 19일부터 21일까지죠.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을 해서 32% 기록을 했고요. 부정평가, 잘 못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해서 59%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부정평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 부정평가가 내림세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주는 어쨌든 사실 제일 이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었고, 뭐 그에 대한 반사이익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윤 대통령 그 정부의 계획은 뭐 그 유엔 총회에 가서 뭐 외교 활동 벌이고 막 연달아서 정상회담 하면서 뭐 부산 엑스포 유치에 약간 열중하는 모습이 어쨌든 이게 나란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인상을 좀 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부정평가 낙폭이 꽤 커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장님 사실 이슈만 놓고 보면은 정부나 여당에서는 조금 더 긍정평가가 올랐으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민주당 내 어떤 내분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이 정부 여당 물론 뭐 반사이익의 이익인데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변동폭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저희가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봤을 때 1% 조금 크면은 2% 중반 중후반대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 전망자들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여론조사를 보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진폭이 크지 않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그리고 반대층 이 부분이 되게 공고해지고 있다. 아마 이제 부정평가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뭐 야당이나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둘 다 싫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약간 그 중도층들 그리고 무당층들 이런 분들이 향후에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 그 의사 표명을 할지 그게 이제 남은 한 6, 7개월 진행이 되면서 총선 때 결과로 나오겠죠. 네.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부가 이렇게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반영이 됐고 뭐 야당에 대한 반사이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서울 지역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 리얼미터 그 주간 집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역이죠. 서울 지역에서 40.6%고 국민의힘이 46.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대부분 지역에서 사실 전국 단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1, 국민의힘이 37.5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데 네, 서울에서만 서울에서는 요 역전 현상이 벌어져서 예. 이게 사실은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고 이게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조사값이 서울이 한 216명이기 때문에 이게 그 오차는 좀 클 거예요. 클 거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온 게 또 이제 10월달에 재보선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조금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긴 예.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권대희 씨 사고를 계기로 이제 도입이 됐고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도 이제 네, 의사 단체에서 이제 어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를 했고요. 그 특히 이제 환자 단체는 또 근데 어쨌든 이게 응급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도 해야 되는데 의료진이 요구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좀 별로다. 그리고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인데 그것도 좀 너무 짧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행이 됐고요. 뭐 이제 잘 해야 되겠죠. 네. 이게 2년간의 지금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2022년 전에 이제 입법이 될 때도 반대가 많았죠. 근데 뭐 양쪽의 의견 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사 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희 사무실에 나의 머리 위에 네. CCTV를 설치하고 우리 사장님이 날 보고 있다. 편집국장이 얘가 기사 취재를 열심히 하고 기사 열심히 쓰고 있나? 네. 졸고 있지 않나? 이거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조금 뭐 속담 말해 쫄리죠 사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또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위축될 수 있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그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의료 사고일 때 우리 여전히 뭐 의료 사고에 대한 네, 그 증명을 환자가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방향성은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의료인들이죠.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도입된 계기 자체가 이제 그 병원에서 특히 이제 극단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령 수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뭐 여러 군데를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법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뭐 그 나갔다 왔다 하는 뭐 그런 기록들을 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그 안에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는 응급수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CCTV를 달면 이게 좀 얘가 위축돼서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을 위험성이 수도 높은 있고. 수술이나 이런 경우에는 도전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게 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방어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게 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 응급의료 특히 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뭐 아까 센터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내가 뭐 감시당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런 위험한 예를 들면 외상외과라든지 뭐 이런 위험한 수술을 하는 곳에 내가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예비 의료인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 이런 위험한 분야에 더 의료인들이 가지 않는 현상이 나와서 더 이제 의료 공백이 전반적으로 의료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하이 스탠다드의 어떤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료인들은 이 법이 불필요하며 자신들의 오히려 그런 좀 활발한 의료 활동을 방해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한편에 이제 그런 좀 극단적인 이윤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수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해도 그만이죠. 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일부 병원들은 그 홍보하죠. 우리는 단다. CCTV 돼 있다. 우리 예. 지금 설치 다 했다. 네. 그런 뭐 성형외과나 아마 그런 데서 좀 그걸 활용할 것 같아요. 정보 자체는 이제 자꾸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네. 공유할 수밖에 없고 특정 한 주체가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는 이제 그렇죠, 아니거든요. 맞아요. 모든 분야에 거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인가요? 어제 저녁에 이제 나온 기사들을 보면 또 이 CCTV가 이렇게 의료진한테 무조건 불리하냐? 그럼 또 그건 아니다 이런 보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신문이 그 수술실 CCTV 증거 이런 키워드로 이제 최근 2년간 판결문을 검색을 했더니
CCTV가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의료진 관련 재판 7건 가운데 3건이 오히려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 행위를 입증하는 데 쓰였다. 아, 그렇죠. 반대로 의료진이 의료 그래서 분쟁에 휘말렸을 때. 그래서 뭐 의사 단체들도 뭐 당장은 솔직히 적응하기 좀 힘들겠지만 이게 어쨌든 시행이 됐고 그러니까 잘 적응을 해서 하면 오히려 그 분쟁 뭐 이런 게 좀 우려를 많이 하시겠지만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4번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중립기업 이슈 탑5 4위는요. 총선 바로미터 강서 보궐입니다. 네,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죠. 예, 다음 달 맞습니다. 11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뭐 이거 사실 기초자치단체장 이거 구청장 뭐 이거 하면 솔직히 옛날에는 뭐 아니 뭐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하는 정도의 사이즈인데 네, 뭐 이게 이제 미니 총선이라도 예. 불리잖아요. 근데 초미니급이에요, 심지어. 한 군데 딱 그렇죠. 항문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또 그 분위기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맞아요. 여야가 지금 총력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궐선거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 이 선거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 총선의 향방을 가늠한 어떤 시험대, 바로미터, 전초전 뭐 온갖 이제 그런 단어들이 다 갖다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부터 보면 안철수 의원이 상임고문, 그다음에 오선 중진인 정호택 국회의장과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지냈던 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그 강서을이죠. 김성태 전 의원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도 뭐 한다고 제가 속보를 한다고 돼요. 상임 고문으로 상임 고문으로 한다고 본 것 같고 이게 보면 이제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3선 의원이라는 요 메리트, 그렇죠. 그다음에 정호택,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충청도가 지역구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강서는 약간 충청 향후회라든지 이제 충청 출신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출향인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게 조금 우세인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충청. 네, 충청도 약간 충청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했다고 하고 민주당 한번 보시면 민주당은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그다음에 강서병 한정혜, 강서을 진성준, 강서갑 강선우 대변인까지 해가지고 4명의 의원, 현직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그런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한정혜 의원이 충북 출신이세요. 이게 충북 출신이시고 단양이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많이 그 색깔이 좀 흐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걸 의식한다는 거는 그 약간 예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서해안 쪽에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충청 출신 그 출향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서쪽.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예전에 충청도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충청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물건을 싣고 인천항 오고 그쪽에 이제 터를 잡으시고 이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충청세가 좀 여전한 거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충북 영동 아버지가 맞습니다. 영동 출신이고 뭐 강서구에 이제 학교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어떤 그런 지역을 고려 감안한 이 선대위 포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름값만 봐서는 뭐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 비중 있게 가지 않나. 상대적으로 민주당 선대위를 보면은 물론 뭐 다 현역 의원이시고 하신데 조금 이름값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선대위에 보시면 그래도 좀 합리적인 분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예를 들면요.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 사실 뭐 여당 야당 쪽에서 다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고 제가 환경부 예전에 취재할 때 이제 장관을 하셨는데 참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이나 이런 걸로 뭐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대체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뭐 민주당은 지금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이 사태 때문에 지금 뭐 정신이 좀 없을 것 같고 이게 오늘 구속 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이게 뭐 갑자기 진정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보선에 잘 협조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좀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추석 연휴 시작일인 이번 주 목요일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자, 사전투표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고요. 본투표는 11일에 진행되는데 본투표 전날이 또 저희 방송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슈 다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조 이슈입니다. 탑3 대법원장 공석 사태.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이제 뭐 일요일이었죠. 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근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는 예, 마쳤는데 했는데 아직 이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져야 될 그 국회 본회의가 미뤄졌어요. 이제 원래 25일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뭐 체포 동의안 이런 것 때문에 그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서 이게 협의를 해야 되는 한쪽 당사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표결이 못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0월 뭐 연휴 뒤에 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연휴 뒤에 그 국감 전에 회기를 임시국회를 못 잡을 경우에는 네. 다음 11월 본회의가 11월 9일이죠. 9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그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없는? 공석으로 운영이 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 본보 기사를 비롯해서 보면은 대법원장 공백은 사법부 멈춤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이제 뭐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야당 원내지도부 사퇴한 거 오늘 새로 뽑고요. 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사실상 멈췄다고 봐야 네.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사법부가 멈추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재판 지연. 그렇죠. 일단 그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한 달 정도인데라고 이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약간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원합의체 선고 이런 게 이제 연기될 가능성이 좀 있고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으시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게 이제 12명이 참석을 하고 대법원장이 이제 주재를 해서 일종의 이제 키를 쥐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잘 한 달 정도는 차질이 좀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나머지 하나는 그 지금 안철상 민유승 대법관이 네, 1월 1일로 1월 1일로 역시 네, 제가 저번 주에 역시 잘 알고 썼거든요.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11월 이쯤에는 이게 그 후임 후임자를, 임명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1월 달에 또 대법관 두 명이 그렇죠. 갑자기 비는 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심지어 있어서 이제 안철상 대법관은 지금 선임 대법관으로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 이슈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 대법원장 그 권한대행이 그래도 뭐 흔치 않게 뭐 예.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찾아보니까 30년 그쵸, 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에 그때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는데 그때 약 한 2주 정도 네. 2주 정도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대법원도 이런 경우는 이제 흔치 않으니까 지금 권한대행의 범위는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걸 좀 그렇죠. 이게 명문화된 검토하고 게 고민하시는 것 없으니까. 같아요. 예. 보니까. 법원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장 기자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제 사법부 네. 그 뭐지 그 대표 음. 대법관 회의 뭐 이런 걸 네. 해가지고 회의 어떻게 열었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뭐 안철상 대법관 체제로 가야겠죠. 별다른 가야겠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 약간 법원 제가 듣기로는 뭐 다음 달 이제 그 연휴 끝나고 좀 임시국회를 좀 해서 네. 표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쵸. 뭐 이런 분위기라고는 하는데 근데 뭐 또 국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국감이 네. 10월 중순 10 며칠부터 했던 것 같은데 10월 10일부터 국감이 네. 시작됩니다. 그 사이 딱 그 시즌이 있는데 이제 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슈 탑2 살펴볼까요? 정쟁보다 민생 추석밥상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추석 연휴 앞두고 네. 이제 여의도가 어쨌든 이게 혼돈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그다음에 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 이러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켜보진 못했지만 현직 검사에 대한 그쵸. 탄핵안도 가결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표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재인 장관 네. 후보자 뭐 이렇게 대본이 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이슈가 있고요. 너무 많아요. 끝나면 또 강서북청장 보궐선거까지 있어서 이게 사실은 정치권의 약간 갈등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추석이면 어쨌든 이게 민족의 대명절이고 저희가 그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한 시즌이라서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그런 민심 고려한 행보에 집중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군부대 시찰, 그다음에 전통시장 방문, 그다음에 뭐죠? 뭐 광주 무등산 정상 개방, 뭐 통행료 인하, 뭐 이런 이슈들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민생 맞춘 행보들 어떤 것이 있냐, 뭐 이런 거 지켜보시는 것도 뭐 나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정치권 아주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사실 오늘도 굉장한 빅데이이기도 하고요. 어느 때보다 이제 추석 앞두고 민생 챙기기가 간절해지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혹시 윤 대통령 이번 추석에 이런 행보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마 뭐 대통령 자세한 일정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이 돼 있겠죠. 예. 이제 이 공표화하는 건 이제 경호 엠바고가 있어서 이제 공표가 안 되긴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고려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찌됐든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너무 안 보여서 좀 그런데
대통령이든 뭐 우리 정치의 지도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명절이 연휴 때는 좀 통합의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설사 반대쪽에서는 쇼라고 비판을 할지언정 네. 뭐 어떤 지역적인 배려 고려를 하셔가지고 뭐 양쪽 뭐 호남도 가시고 뭐 영남도 가시고 수도권도 가시고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어쨌든 아래 바다의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 당연히 이제 배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모습 좀 통합의 행보 추석 때만이라도 좀 잘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대망의 1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운명의 날 오늘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법원에 받으러 출석을 아까 했죠. 10분쯤 전이었나요? 예. 들어갔죠. 검은색 우산 쓰고 지팡이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네, 아무 말 없이 기자들 네, 질문에 아무 말 특별히 없이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네. 뭐 비가 오고 이래서 뭐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우중충한 분위기 속에 들어갔고 네. 어쨌든 뭐 노타이에 이렇게 검은색 양복 네. 입고 녹색병원 출발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뭐 네. 지팡이를 짚고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네. 있었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번 영장 실질 심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각이냐 발부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검찰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좀 압축해서 할까라는 생각도 하다가 어제까지 준비한 검찰 PPT 분량만으로도 한 3-4시간 정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대표 측도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을 해서 그에 맞는 이제 반박 자료를 준비를 했을 텐데 자,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기각이냐 발부냐? 선배 먼저. 아, 왜 제가 먼저죠? 그러면 아니 센터장님 먼저. 제가 이게 네. 뭐 이렇게 남의 운명을 이렇게 재미로 재단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어제 그 기존에 보도했던 기사들 중에 좀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기사들을 한 3개 정도 뽑아서 예.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3가지 가능성을 네가 AI한테 네. 한번 물어봤는데 몇 번 해봤어요. 처음엔 진보적인 논조,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을 좀 더 선호하는 예. 논조, 뭐 약간 인용을 한 논조 이렇게 쫙 넣어서 해봤는데 몇 번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구속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다는. GPT는 뭐라고 GPT가 약간 이게 구속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이게 그냥 인공지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약간 전망은 기본적으로 한 7대3 정도, 뭐 6대4 정도에서 어쨌든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 의외로 기각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챗GPT가 제 의중을 약간 읽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개인적인 센터장님은- 생각으로는 네. 뭐 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읽어보고 했지만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구속 가능성이 좀 높다고 오. 봐요. 그것만 놓고 봐서는. 근데 네. 저는 판사도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러니까 기각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권경 기자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기각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겠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문제는 구속이냐 기각이냐 문제는 저는 그 이후에 우리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쵸. 저는 더 관심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 이후가 더 파장이 클 테니까. 이상민 의원이 여기 나오셨지만 네. 정말 궁금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상민 의원님 방송 나오셔서 어제 뭐 채널A 나오셔서도 예. 말씀하셨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야당이 잘 돼야지 이번에 보면서 야당이 잘 돼야지 여당도 잘하고 정부도 잘하겠다. 지금 이 한국 정치가 지금 여야가 지금 하향 평준화 경쟁을 하는 것도 네. 아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잘 보자. 뭐 기각과 기각과 구속은 뭐 판사께서 잘 결정하실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이제 그냥 예상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지금 뭐 백현동 의혹하고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모욕, 그 다음에 이제 네. 위증교사 이렇게 3개잖아요.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그냥 이건 다 뇌피셜입니다. 저의 그냥 상상 속 세상.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백현동 의혹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200억을 약간 이제 제3자 뇌물 뭐 이런 거 해서 했다는 건데 뭐 이게 검찰이 생각하기 혐의가 완성은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검찰의 주장은. 근데 입증이 어렵다 이 말씀.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이익을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 중에 핵심이기도 한데 내가 그걸로 인해서 실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게 있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법리적인 다툼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 다툼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고 쌍방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큰 건데 예. 증거인멸 관련해서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온 거는 그 이제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예. 그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그 처음에 이제 검찰에 이재명 대표는 내가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예. 그 이후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가서 약간 뭐 옥중서신을 써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뭐 그때 이제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민주당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위에서 약간 요구가 있다라는 취지로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증거인멸을 자꾸 하려고 시도하는 정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거는 뭐 가능성이 오히려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 이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증거인멸을 계속 했는데 예. 향후에도 할 것이냐는 약간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약간 판단하기 예를 들면 아니 뭐 증거인멸 더 할 거 없는데 이미 그러니까 소명이 너무 돼서 증거인멸을 더 할 증거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정확히 뭔지는 기억 안 나는데 물론 그냥 형사사건이긴 했지만 그래서 의외로 이게 그 재판부의 고민이 되게 깊을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증거가 확보 다 돼 네, 있다, 네. 돼 있기 때문에 뭐 도주 우려나 다른 우려가 없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기각하는 경우가 있죠. 네. 예, 흔치 좀 종종 있는 편.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예. 또 제가 유창훈 영장 정담 부장판사가 오늘 판결을 이제 그 영장 기각이냐 발부냐를 결정을 하실 텐데 그분이 올해 내렸던 이제 영장 관련 판결을 제가 쫙 훑어봤는데 되게 그 기준을 딱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부가 될 것 같아요. 2대1이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장 심사를 미루거나 변호인 물론 뭐 건강 상태를 네. 봤겠지만 변호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직접 참석한 것도 플러스 요인으로 저는 작용을 하죠. 그렇겠죠. 예. 예. 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결과는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와 계시는데요. 잠시 후 2부 인싸뷰에서 민주당 인사이더 이상민 의원과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무리로 오늘 전망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 먼저. 전망은 아니고 네. 일종의 당부이기도 한 저는 예. 한국 야당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한국 정치 정신 차렸으면 네, 좋겠다. 정신 차려라. 예, 정치 정신 차려라. 예. 이거 뭐 이제 오늘이 분수령이고 예. 의외로 기각되면 국힘이 좋아할지도입니다. 저는. 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는 네. 게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이제 네. 올리려고 했었을 텐데. 시나리오 한 번씩 연휴에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중립기업 전망자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